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다니.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술에 취한 재벌 회장이 신부의 어머니에게 퍼부은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벌어진 치욕적인 순간, 박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참아냈지만 딸 소영의 주먹은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 밤 소영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한 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부 딸로 알려진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 화려한 꽃장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한 그룹 차남 한민준과 이소영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지만 신랑 측과 신부 측의 차이는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저기 앉은 분들이 신부 가족이겠네. 어머, 신부 측 하객이 참 적구나. 신랑 측에는 재벌가 인사들과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신부 측에는 소영의 회사 동료들과 몇몇 친구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한정국 회장은 맨 앞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에게 몸을 기울여 속삭였어요. 저게 며느리 집안이라니. 참 볼품없구만. 부인이 남편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다 들려요. 하지만 한정국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신부 가족석에 앉은 박 여사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소영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신부 이소영 씨, 신랑 한민준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소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이하겠습니다. 민준도 같은 질문에 힘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네, 맞이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한정국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결혼 서약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정국은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오늘은 좋은 날인데 너무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옆에 있던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정국이 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좋은 날이라고?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네. 그래도 민준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격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한정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박 여사는 신부 가족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수한 한복을 입고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딸의 행복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죠. 한정국이 술잔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박 여사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소영이 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정국이 박 여사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청소부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한정국과 박 여사를 바라봤어요. 박 여사가 천천히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네가 딸을 제대로 키웠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 소영이 시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님, 저희 어머니께 왜 이러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내 어머니가 뭐라는 사람인지 모르는 줄 아나? 민준이 급히 달려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잖아. 하객들 중 일부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회사 동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딸에게 누가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 망신이야. 소영이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박 여사가 고개를 숙이며 피로 연장을 나섰습니다. 소영도 어머니를 따라 나갔어요. 민준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행동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한정국이 아들을 노려봤어요. 가문의 체면? 그런 집안 사람을 데려온 네가 할 말이야?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소영과 민주는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영이 서재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블랙스톤 캐피털 로고가 떴습니다. 소영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투자 포트폴리오 재검토 지시서. 소영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그룹 관련 투자건 3개월 내 단계적 정리. 메일을 다 작성한 소영이 전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메일이 전송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소영이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그룹 본사 51층 회의실에 긴급 신호가 울렸습니다. 재무팀 직원들이 하나둘씩 급히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재무 담당 박상무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블랙스톤 캐피털에서 온 공문이 떠 있었어요.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따른 단계적 투자 철회 통보서라고. 박상무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회사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국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데 새벽부터 난리야? 블랙스톤 캐피털에서 투자 철회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한정국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1시간 후 한정국이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재무팀 직원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상무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메일로 왔습니다. 3개월 내에 모든 투자금을 단계적으로 회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정국이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 저희 전체 외부 조달 자금의 35%입니다. 한정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정국이 책상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같은 시각 시내 한 카페에서 민준과 소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주요 투자처에서 갑자기 투자금을 빼겠다고 하네. 소영이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이유로?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어.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 계셔. 소영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금세 진정했어요. 혹시 내가 아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민준이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어제 일 때문에 미안해서. 괜찮아. 어머니도 다 이해하신다고 하셔. 민준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정말 죄송해. 소영이 시선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소영의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다음 주가 시작되자 한그룹 주식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철회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한그룹 주가 5% 하락.
증권회사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외쳤습니다. 한정국이 블랙스톤 캐피털 한국 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지사장, 이번 일이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사 경영진의 결정사항입니다. 더 이상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한정국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정국이 휴대폰을 책상에 던졌어요. 2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한 그룹 주가가 15%나 떨어졌어요. 협력업체 사장이 한정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대금 지급이 좀 늦어질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있잖아. 그게 요즘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요. 한정국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며칠만 기다려줘. 은행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추가 대출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블랙스톤 캐피털 투자 철회 배경을 좀 더 명확히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국이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 소영은 박 여사와 함께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영아, 어제 일로 마음이 많이 아팠지?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걸 보니까 그 양반도 나름 자기 식대로 생각이 있을 거야. 어머니는 왜 그렇게 착하세요? 박 여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소영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선을 넘으셨잖아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박 여사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소영이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엄마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 그날 저녁 한정국이 민준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정국이 말했어요. 어제 내 결혼식에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니겠지?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사소한 일이 회사 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말이야. 아버지, 사소한 일이라니요? 제 아내와 장모님께 하신 말씀이 사소하다고요? 한정국이 화를 내며 일어섰어요. 네가 제대로 된 집안 며느리를 데려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아버지, 나가. 당장 나가. 민준이 주먹을 꽉 쥐고 서재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늦게 소영이 다시 노트북을 켰어요. 블랙스톤 캐피털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2단계 투자 철회 절차를 진행하세요. 소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 더 지켜볼게요. 한정국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혼자 한 그룹의 재무 보고서를 들여다봤어요. 블랙스톤 캐피털 없이는 주요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한정국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3주 후 한 그룹의 위기가 깊어져 가던 새벽 6시였습니다. 검찰청 수사관들이 검은 승합차에서 내렸어요. 한 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수사관들이 한 그룹 본사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딘데 이러세요? 수사관이 영장을 보여주며 답했습니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같은 시각 여러 계열사에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어 상황을 생중계했습니다. 지금 한 그룹 본사에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정국이 급히 옷을 입고 회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지금 당장 회사로 와줘. 무슨 일이십니까? 검찰이 들이닥쳤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1시간 후 한정국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사관들이 서류를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한정국이 수사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수사관님, 이게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수사관이 고개를 들며 답했습니다. 대기업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비자금이라니 그런 건 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질 일입니다. 블랙스톤 캐피털 한국 지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소영이 급히 국제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검찰에서 블랙스톤 캐피털을 통한 자금 세탁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금 세탁이요? 저희 회사가 그런 일에 연루될 리가 없는데요. 한 그룹에서 조성한 비자금 일부가 당신 회사를 경유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날 오후 검찰이 한정국에게 피의자 소환장을 발송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 서재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한정국이 소환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정말 비자금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한정국이 아들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 아버지, 너는 몰라도 돼. 어른들 일이야. 민준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이세요? 한편 경제 전문지 기자가 소영의 정체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소영이라는 사람 뭔가 수상해. 왜?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는데 블랙스톤 캐피털과 연결고리가 있어. 기자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어. 그러면 블랙스톤 캐피털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아. 일주일 후 한정국이 검찰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어요. 회장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정국이 고개를 숙이며 검찰청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어요. 한 그룹 주가는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소영이 박 여사를 만나러 갔어요. 박 여사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소영이 고개를 떨구며 답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복수는 이제 그만하고 정직하게 살자. 하지만 시아버지가 어머니께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박 여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만해야지. 무고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잖아. 그날 밤 한정국이 구치소에서 면회를 신청했어요. 민준이 면회실에 나타났습니다. 한정국이 민준을 보며 말했어요. 민준아, 소영이가 누구인지 알아봐야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블랙스톤 캐피털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어. 민준이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아니야, 뭔가 수상해. 결혼식 다음 날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됐잖아.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다음 날 경제 전문지에서 특종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자가 편집장에게 말했어요. 이소영이 블랙스톤 캐피털의 실소유주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정말이야? 네, 내일 일면에 실으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만날 수 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응, 어디서 만날까? 집에서 기다릴게. 할 말이 있어. 소영이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소영이 깊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어. 민준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소영이가.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어요. 소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준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나왔어. 소영이 고개를 들며 일어났어요. 고생했어. 앉아. 민준이 소영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지? 소영이 민준의 손을 잡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여보,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 거야?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 정체를 말하지 않고 결혼한 게 미안해.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소영아, 대체 무슨... 소영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야. 민준이 소영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말해봐. 소영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청소일 하시면서 나를 키우실 때 우리는 정말 가난했어. 월세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이 많았지. 민준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결심했어. 언젠가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장학금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어.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했지. 민준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버드를 나왔다고? 그럼 지금 직장은? 거짓말이야. 나는 블랙스톤 캐피털을 설립한 사람이야. 민준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외쳤어요. 뭐라고? 블랙스톤 캐피털을?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신분을 숨기고 결혼한 게. 그럼 지금 우리 회사에 일어난 일도. 소영이 눈을 감으며 답했어요. 내가 한 일이야. 민준이 머리를 감싸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말 때문이야. 소영이 결혼식 날의 모욕적인 상황을 다시 떠올렸어요. 나도 감정적이었어. 하지만 시아버지가 불법 자금을 내 회사를 통해 돌리고 있었다는 건 정말 몰랐어. 민준이 소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 민준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화났어?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 미안해. 민준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히려 아버지가 너한테 미안한 일을 했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잘못된 거였어. 민준이 소영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검찰에 가서 모든 걸 말하려고 해. 다음 날 소영과 민준이 함께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수사관이 두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자진 출석하신 이유가 뭔가요? 소영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블랙스톤 캐피털의 실소유주입니다. 수사관이 놀라며 펜을 멈췄어요. 그러면 한그룹 투자 철회도? 네, 제가 지시한 일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소영이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자금 세탁은 전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증거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증거 제출에 협조해 주신다면 참고인으로 분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청소부 딸로 알려진 한 그룹 며느리가 실제로는 글로벌 투자회사 CEO였습니다.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성공한 입지 전적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소영을 지지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 성공한 여성이지. 시아버지 편견이 얼마나 심했으면. 복수가 아니라 정의 실현이네. 한편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들은 한정국은 망연자실했습니다. 면회 온 민준에게 말했어요. 내가 며느리를 완전히 잘못 봤구나.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죠. 한정국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편견이 이 모든 일을 만들었어. 3개월 후 법원에서 한정국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한정국이 법원 앞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특히 며느리와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한정국이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의 작은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여사가 나와서 한정국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박 여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벌써 용서했습니다. 한 달 후 소영과 민준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브릿지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이었어요. 소영이 직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회사를 만들 겁니다. 민준이 옆에서 덧붙였어요. 과거 한 그룹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소영과 민준이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민준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이야기야.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소영이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투자 검토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주 새로운 투자 신청이 10억 원 들어왔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소영이 자료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사회적 기업 비율은 어떻게 되죠? 전체의 60%입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야가 많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방향이네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아떨어져요. 회의가 끝난 후 소영이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어요. 민준이 다가와 소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뭘 그렇게 생각해? 8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야. 후회돼? 소영이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전혀. 오히려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 같은 시각 한정국이 지역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점심을 나눠드리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옆에서 함께 도왔어요. 회장님, 처음엔 어색하셨을 텐데 이제 정말 자연스러우세요. 한 어르신이 한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정국이 쑥스럽게 웃으며 답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박 여사가 한정국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이가 오늘 병원에 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정기 검진인데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몰라요. 한정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영이 병원에서 나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회사에 있어. 왜? 소영의 목소리가 들뜨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만나자.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지금 말해줘.
집에서 직접 얘기할게. 민준이 급히 집으로 향했어요. 소영이 현관에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뭔데? 무슨 좋은 소식? 소영이 초음파 사진을 민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야. 민준이 사진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외쳤어요. 정말? 정말이야? 응, 6주 됐어. 민준이 소영을 들어올려 돌렸습니다. 야호! 우리 아빠 엄마 된다.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조심해, 아기 있다고 했잖아.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습니다. 소영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한정국이 사진을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손자입니다. 한정국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인가? 정말 내 손자가? 박 여사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소영아. 한정국이 갑자기 일어나 소영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며느리 고맙네. 정말 고마워. 소영이 당황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소식을 주니까. 6개월 후 소영의 자서전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편견을 넘어선 사랑이었어요. 서점에서 출간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소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한 독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소영이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시아버님께 모욕당했을 때가 아니라 제 복수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다는 걸 알았을 때였어요. 브릿지 인베스트먼트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데 성공했어요. 소영이 투자 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투자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정국과 박 여사의 관계도 놀랍도록 가까워졌어요. 두 사람은 매주 함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박 여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한정국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야말로 회장님 덕분에 보람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냥 편하게 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아직은 좀 어색해요. 두 사람이 웃으며 복지관을 나섰어요. 결혼 1주년 기념일에 소영과 민주는 소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직원들과 양가 부모님이 참석했어요. 한정국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한정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말, 브릿지 인베스트먼트가 사회적 기업 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영과 민준이 함께 무대에 올라갔어요. 소영이 트로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만의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민준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 불룩해진 배를 만지며 민준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기도 이런 세상에서 자랐으면 좋겠어. 민준이 소영의 배에 귀를 대고 말했습니다. 들려? 아빠가 너한테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게. 소영이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 더욱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영이 출산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준호는 예정대로 심장 수술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영이 한준호를 목욕시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기가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왜 그래? 소영이 당황하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한준호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여보, 빨리 와. 민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아기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 두 사람이 급히 응급실로 향했어요. 의사가 한준호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에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떤 합병증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입원시켜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의사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최대한 빨리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한편 브릿지 인베스트먼트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처 중 하나인 친환경 에너지 회사에서 사고가 났어요. 재무팀장이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그린에너지 테크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소영이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받으며 물었어요. 무슨 사고요? 태양광 패널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엄청나요. 얼마나 큰 피해인가요? 저희 투자금 30억이 모두 날아갈 것 같습니다. 배상 책임도 물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영이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지금 병원에 있어서 당장 갈 수가 없어요. 아기가 아프신가요? 네, 응급실에 입원했어요. 다음 날 언론에서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투자 실패로 큰 손실.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영 대표의 투자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비판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역시 복수로 시작한 회사는 오래 못 가네. 한 그룹 때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일부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투자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직원이 민준에게 말했어요. 대표님, 세계 투자처에서 조기 회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머리를 감싸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아이 때문에 병원에 있어서 회사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2주 후 한준호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소영과 민준을 부르더니 말했어요. 심장에 새로운 기형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재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매우 복잡한 수술이 될 것입니다. 민준이 의사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70% 정도입니다. 소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정국과 박 여사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한정국이 손자를 안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과거 죄 때문에 무고한 아이가 고생하는 건 아닐까? 박 여사가 한정국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준호는 꼭 나을 거예요. 최고의 의사를 찾아서라도 손자를 살려야겠어. 한정국이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어요. 재무팀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아이 때문에 신경을 못 쓰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직원들 중 일부가 이직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지쳐갔습니다. 회의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부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며 답했어요. 미안해. 다시 설명해 줄래?
그날 밤 소영이 병실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준호가 작은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어요. 소영이 아기의 작은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복수 같은 거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민준이 들어와 소영 옆에 앉았어요. 자책하지 마.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회사는 어떻게 됐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모든 걸 잃더라도 아이만은 살려야 해. 민준이 소영을 안으며 다짐했어요. 꼭 방법을 찾을 거야. 한편 한정국이 국내외 의료진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발 손자를 살려주세요. 박 여사도 매일 병원에 와서 소영을 돌봤습니다. 밤새 간병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준호를 지켜주세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브릿지 인베스트먼트의 위기를 보도했습니다. 과거 한 그룹을 무너뜨린 소영에게 닥친 시련. 기사 제목이 자극적이었어요. 여론도 동정과 비판으로 나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어요. 아이가 아픈데 너무 심한 것 같다. 인과응보 아닌가? 소영이 모든 기사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소영이 아기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소영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게 된 하버드 동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소영의 대학 동기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영, 내 상황을 들었어. 우리가 도울게. 소영이 병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마워, 제시카. 하지만 어떻게? 네가 과거에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야. 제시카가 따뜻한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구호 기금을 만들어서 50억 원을 모았어. 준호 치료비로 써.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 말고 아이부터 살려. 월스트리트 시절 동료들도 소영을 위해 나섰어요. 이들이 브릿지 인베스트먼트에 긴급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민준이 화상회의로 투자자들과 만났어요. 왜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려는 건가요? 투자자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소영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거예요.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드립니다. 민준이 감격하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같은 시각 한정국이 중요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국 보스턴 아동병원 의사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로버트 윌슨입니다. 한준호 아기 케이스를 검토했습니다. 한정국이 흥분하며 물었어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비용은 얼마나? 윌슨 박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거든요. 다음 날 윌슨 박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한정국과 민준이 마중 나왔어요. 한정국이 깊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윌슨 박사가 손을 내밀며 답했어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병원에서 윌슨 박사가 한준호를 진찰했습니다. 소영과 민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어떠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윌슨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제가 수술한 아이들 중 가장 쉬운 케이스입니다. 성공률은 98%예요. 소영이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인가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네, 확신합니다. 민준이 윌슨 박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건강한 아기로 키우는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수술 당일 온 가족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정국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중얼거렸어요. 제발 무사하게 해주세요. 박 여사가 기도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준호를 지켜주세요. 6시간 후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윌슨 박사가 나와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한정국이 윌슨 박사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기쁨입니다. 2주 후 한준호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소영이 아기를 안고 병원을 나섰어요. 한정국이 손자를 처음으로 안아봤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다. 이제 아프지 말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기적을 가져다 줬구나. 박 여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한편 브릿지 인베스트먼트도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경험으로 더욱 탄탄한 회사가 되었어요.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아 새로운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축배를 들었어요. 이번 위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단단한 팀인지 알았어요. 재무팀장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모두가 함께 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소영도 회사에 복귀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투자하겠어요. 여러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언론도 이들의 극복 스토리를 조명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브릿지 인베스트먼트 뉴스 앵커가 밝은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국제적 네트워크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박 여사의 집에 모였습니다. 한준호의 완쾌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박 여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한정국이 손자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준호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어. 소영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 모든 시련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윈슨 박사도 저녁 식사에 초대받아 함께 했어요. 한국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정국이 윌슨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가족처럼 모셔드릴게요. 한준호가 할아버지 무릎에서 방긋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본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웃음을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순간이었습니다. 5년 후 박 여사의 카페 할머니의 정원에서 한준호의 돌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니, 이제는 5살이 된 준호의 생일 파티였어요. 카페 안이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윌슨 박사도 특별히 미국에서 날아와 참석했어요. 준호야, 삼촌이 왔다. 윌슨 박사가 선물 상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준호가 뛰어가서 윌슨 박사를 껴안았어요. 윌슨 삼촌, 보고 싶었어요. 너도 보고 싶었어. 많이 컸구나. 소영의 하버드 동문들도 화상으로 참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여러 명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준호, 생일 축하해. 제시카가 화면 너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준호가 화면을 보며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제시카 이모. 한정국이 일어나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먼 곳에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정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이제는 진정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박 여사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에요. 한정국이 손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약속할게.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한준호가 할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아 박수를 쳤어요. 브릿지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아시아 최대의 임팩트 투자회사로 성장했습니다. 10개국에 진출해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유엔 본부에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유엔 자문위원으로서 소영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브릿지 인베스트먼트는 앞으로도 전 세계 사회적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소영이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회의 잘 끝났어. 고생했어. 준호 파티 준비는 다 됐어. 금방 갈게. 소영이 유엔 건물을 나서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한준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한정국이 감격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이냐? 네. 윌슨 삼촌 같은 의사가 되어서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윌슨 박사가 다가와서 한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훌륭한 꿈이구나. 삼촌이 도와줄게. 소영과 민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어. 당신과 함께라서 가능한 일이야. 파티가 끝난 후 온 가족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준호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한준호가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모든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한정국이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예쁘게 그렸구나. 박 여사가 한정국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네요. 그날 저녁 한정국과 박 여사가 함께 설립한 새희망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사업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이번 달에 청소년 장학생 100명을 선발했어요. 재단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한정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확대해 봅시다. 박 여사가 덧붙였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년 후 소영이 두 번째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가족, 그리고 더 큰 가족이었어요. 출간 기념회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청중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준호가 앞자리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박수를 쳤어요. 책이 전 세계 20개국에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소영은 국제적인 여성 리더십의 롤모델이 되었어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소영과 민준이 나란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선정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사회 전체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영이 이어서 말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10년 후 한준호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맞았습니다. 온 가족이 학교에 모여 축하했어요. 한준호가 상장을 받으며 말했어요. 꿈은 의사가 되어서 전 세계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한정국이 80세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재단 일을 하고 있었어요. 박 여사와 함께 매일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힘드시죠? 봉사활동 중에 한 어르신이 물었어요. 한정국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보람을 느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한정국이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어요. 편견에서 시작된 갈등이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져다 줬네요.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시련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어. 민준이 소영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앞으로도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야. 한준호가 마지막에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지구본 위에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큰 가족.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한정국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겠네. 온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때로는 가족 전체의 운명을 뒤바꿔 놓기도 하죠. 한정국 회장이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오직 겉모습과 출신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소영이 감춰온 놀라운 능력과 성공,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편견의 벽 너머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가족은 시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한정국 회장의 늦은 깨달음과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박 여사의 관대한 용서가 만나 아름다운 화해를 이뤘죠. 무엇보다 한준호라는 작은 생명이 온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편견 없는 시선으로 타인을 바라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